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예상치 못한 도약. 2. 미국은 한국의 신기술을 요구한다. 3. 국가 기밀입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난번 영상에서 새해를 맞이해 미국의 유력 리포트 매체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작년 한정에서 세 개 나라의 국력 순위 발표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1위는 당연히 미국이었으며 우리는 2단계가 올라 당당히 6위로 올라섰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 지표만 분석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것을 분석 후 통합적으로 순위를 내린 지표였죠. 그런데 한국이 군사력과 문화 부분에서 워낙 높은 점수를 얻다 보니 중국인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 무기산업은 아주 호상에 불과하고 한국의 문화는 자신들의 문화를 도둑질해 간 것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솔직히 지금의 한국 문화적 위상으로는 한국을 비난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는 게 사실이지만 중국인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왜곡된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우리의 문화와 방산산업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무차별적 비난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중국보다 위상이 높아진 것을 견제하려는 것인데요. 문화공정이야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지만 작년부터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의 방위산업은 중국인들에게는 또 다른 비난 대상이 된 셈인데요. 특히나 중국 전문가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실제 기술력만 보면 한국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한국 무기는 그저 가격이 저렴하고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일 뿐, 실제로는 결함도 많고 실전에 쓰일 수가 없는 무기들 뿐이라며 부정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산산업 1위를 달리는 미국도 인정한 한국 무기를 가지고 중국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니 참 어이가 없을 뿐인데요. 물론 한국에서도 무기 관련한 사건 사고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무기 역시 기계다 보니 당연히 제품 결함 및 오작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른 국가의 무기들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 무기의 불량률은 매우 낮은 편이고 반대로 그렇게 자부하는 중국의 무기 불량은 처참한 수준이라 사건 사고를 숨기기에 급급하죠.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중국의 무기들은 결함이 많고 가성비가 최악입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전투기 개발 사업은 잦은 결함 탓에 개발 속도가 너무나 늦춰지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KF-21 보람의 양산이 더 빠를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중국보다 앞설 거라는 우리 KF-21 보람에는 T-50 훈련기에 이어서 전투기에서 음속 돌파에 대성공을 거뒀는데요. T-50은 로키드 마틴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대한민국의 자체적인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KF-21 보람의 부품 국산화 증가율도 70% 이상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조립 과정에는 30만 개가 넘는 부품과 다양한 전자기기의 항법장치가 사용되고 있으며 기체의 내구도를 담당하는 타이타늄 합금 소재에는 우리나라의 철강 기업들이 자재를 직접 조달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KF-21 보람에 들어가는 타이타늄 합금 소재를 포함한 전방 동체 벌크헤드 부분에는 NC 가공 프로그래밍이라는 새로운 기법으로 개발됐다는 소식 때문에 중국은 또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KF-21 보람에는 본격적인 공격 무기로 앞으로 비행시험에서 마하 1을 넘어가는 초음속 영역에서 전투 수행 능력 평가가 이뤄질 것인데요. 전투기를 초음속으로 비행시키기 위해서는 기체에 대한 정밀한 설계와 동체 구조물의 성능이 뛰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즉, 전투기의 동체는 무거운 강철이 아닌 강철보다 가볍고 강한 특수한 알루미늄이나 타이타늄 합금으로 뼈대를 구성해야 하며 날개에는 탄소 섬유 복합재가 적용되고 있어 최대한 가벼우면서도 충격에 강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음속 돌파 시 기체 표면에 가해지는 압력과 충격파, 그리고 마찰 온도에서도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며 이를 위한 완벽한 외형까지도 갖추어야 하죠. 현재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선전하고 있는 중국의 제-20 전투기는 울퉁불퉁한 표면과 십자나사를 이용해 마감하는 등 현 시대의 스텔스 전투기의 표준 형태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죠. 이에 반해서 서방제 전투기는 전용 리벳 공구를 이용해서 외부 복합재와 특수한 알루미늄을 동시에 결합하며 한번 리벳이 장착되면 특수 장비가 없이는 다시 분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맞춤 공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만 개의 리벳으로 고정하는 외부 표면은 특수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달리 서방에서 개발된 전투기의 표면을 매끈하게 일치시키는 이유로는 초음 속 비행 시 기체가 받게 되는 충격을 최대한 이겨내기 위한 설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KF-21 보람에도 이와 같은 공법으로 타이타늄 합금 사용에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속도 하나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속도가 높으면 그만큼 유리한 위치를 먼저 선점할 수 있기에 현재 전투기 사업은 속도가 경쟁력이자 무기 그 자체인 셈입니다. 이처럼 전투기를 초음 속으로 비행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기체에 대한 정밀한 설계와 동체 구조물의 성능이 뛰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완벽에 가까운 개발을 하기 위해서 KF-21 보람에는 지상에서 무지막지한 환경 스트레스 시험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초음 속 비행 시 받을 수 있는 충격파에 대한 강성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과거 한국은 T-50에서는 로키드 마틴의 핵심 기술 제공으로 초음 속 비행에 필요한 전 과정을 수행하지 못했지만 이번 KF-21 보람의 개발을 통해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성공하였는데요. 특히나 내년 재경부의 예산 1조 원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올 11월까지 초기 작전 운영 검증을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더욱 개발 속도를 높여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건이 올해 안에 작전 운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 편성이 물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6년 초도기 양산은 불가능해질 것이고 이 때문에 공군의 2026년부터 추진할 KF-21 40대와 2차 양산 80대까지 모두 줄줄이 뒤로 연장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보람의 전투기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폴란드와 필리핀 그리고 최근 아랍까지 실제 도입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예정보다는 빠른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 및 테스트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반도 양옆으로 중국과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위해 우리나라 개발진과 연구진들이 밤낮으로 노력 중입니다. 주변국들의 비난에도 한국은 끝내무에서 이유를 창조하면서 KF-21 보람의 개발에 성공했으며 한국군의 자주국방은 KF-21 개발 정보로 나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공개된 사천 에어쇼 2022에서 KF-21 기술자와 인터뷰 진행한 음악님과 KF-21 관련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우리 KF-21에 답재된 F414 엔진이 KF-21용으로 커스터마이징 및 성능 개량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오늘은 KF-21 기술자와 인터뷰를 통해 KF-21에 대한 비밀들을 풀어가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음악님께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일반인이라 녹취가 불가하므로 일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함께 분석한 내용은 인터뷰의 내용을 기반으로 일부 분석을 통한 추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KF-21 보람에는 조종하기 쉬우면서 성능이 우수한 전투기입니다. 지상 활주된 전고가 높고 육중에 큰 비행기를 모는 느낌이 들고 상공에선 FA-50 경전투기와 비행 특성이 유사합니다. 능숙만 조종사라면 KF-21 적응이 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KF-21 시험비행에 5차례 참여한 진태범 카이 비행시험남 수석 조종사는 첫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 이간히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천 에어쇼에서 공개된 3호기는 최송으로 일반 파일럿용 개발 기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 2호기 담당은 테스트 조종사 중에서도 에이스 오브 에이스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심한 조종이 가능하도록 전투기 세팅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1, 2호기를 운용하면서 쌍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3호기 이후 기체들의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투기 운용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F-15K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추락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미국 조종사 기준으로 전투기 세팅되어 있었고 이를 우리 조종사들이 운용하다가 주기동시 정신을 잃어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신규 전투기 초기 도입 시 베테랑 조종사들을 배치하는 것이 분문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호기 이후 적용될 전투기 프로그램 세팅은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KF-21 시제기 3호기는 무기를 발사한 흔적이 있고 특히 기관포 부분에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에 KF-21 개발자는 3호기에서 다양한 무기들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LIG의 전자전 장비들은 KF-21 내부에 내장되어 가고 있고 본격적인 전자전 관련 테스트도 준비 중이라 합니다. KF-21에 적용된 RAM 패널은 거의 극비로 분류되어 타이에서도 모르는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음악님께서 나노닷 분야를 박사과정 진공했기 때문에 KF-21 RAM 패널에 적용된 그래핀에 나노닷을 적용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KF-21 RAM은 패널 형태로 붙이는데 전투기는 다양한 곡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RAM 패널 적용 시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술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물건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비록 모니터나 TV 해면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구조입니다. OLED가 나노닷 공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관련 기술을 구현하는데 좋은 산업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래핀은 탄소의 동소체 중 하나이며 단수 원자들이 모여 2차원 평면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말해. 원래 전파차폐 및 흡수체인데 거기에 나노닷을 적용하면서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컵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핀을 도포하면 그게 투명 전등 역할을 하게 되고 유리를 곡면 만들고 거기에 그래핀 페이스트를 바르고 나노닷 만들면 바로 OLED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여 RAM 패널에 적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노닷 기술과 그래핀 기술을 응용해 최신 대형 여객기의 조종석에도 일부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캐노피에 적용한다면 전투기의 각종 정보를 캐노피에서 바로 뿌려 전투기 운용할 수 있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LIG 쪽에서 전술 고글이나 아이언 비전 고글을 개발 중입니다. 총을 겨누는 십자선이 고글에 보이는 랜드워리어 시스템으로 미군도 이 기능을 구현을 시도하다가 포기했던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이러한 고글을 레드백과 같은 장갑차에 연동시켜서 탑습 보병에게 외무 영상 정보를 공유해 주면 전장의 미확인 지역과 파극이 사라지게 됩니다. 병사, 전차, 드론 등등 데이터가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 우리 군이 추구하는 아미타이거 4.0 체계에 부합한 것입니다. KF-21에 사용되는 F414 엔진은 기존 슈퍼호넷에 사용되는 F414 엔진과 비교해서 노즐 부분에서 다른 점이 보입니다. KF-21은 매끄럽게 이어져 있고 슈퍼호넷은 덮고 있는 느낌으로 KF-21에 비해 짧아 보입니다. 이 부분이 호넷과 같다면 가릴 이유가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해 KF-21 개발자의 질문하니 씩 웃으시더니 전용 설계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타일 모양은 방열 타일 같은데 그것과 노즐 길이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이에 대해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슈퍼 호넷 대비에노 인테이크부터 노즐 길이가 길어 보이는데 엔진 제작 시 인테이크부터 블레이드 길이는 다르게 못 만듭니다. 인테이크 블레이드 길이를 길게 만들면 진공이 걸려서 출력 감소 혹은 기동 시 엔진 출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길이가 짧으면 스텔스 성능 감소되기도 하고 충분히 정돈되지 않은 기류가 돌입하면서 연비가 엉망이 되게 됩니다. F414 엔진을 개량한다면 결국 인테이크 블레이드는 그대로 만들고 노즐 쪽에 식는 개량이 가능합니다. F414 엔진 코어 설계 변경 없이 성능 개량 시 엔진 전체 길이 F100금은 4.9m이고 F414 400 호넷용이 3.9m 노즐부가 길수록 효율이 좋아집니다. F135 엔진도 노즐을 긴게 설계해서 높은 추력 및 효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KF-21 엔진 뒷부분 사진과 KF-21의 F414 엔진 장착 사진 그리고 비슷한 각도의 F18 슈퍼호넷에 장착된 엔진 사진을 비교해본 결과 KF-22용 F414 엔진이 노즐부가 더 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엔진 노즐이 길어지면 그만큼 추력 증가와 열차폐에 유리해지며 그만큼 IR 저감에도 유리하게 됩니다. 또한 외부 노즐은 내부 가동부를 보호용인데 엔진의 열이 열화되어 보통 색이 바뀌게 됩니다. 도료가 열화하면서 새까만 게 바뀌든가 아니면 밝은 회색 톤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KF-21 1호기의 엔진의 외부 노즐 부분을 보면 검은 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F18 슈퍼호넷과도 다른 색이며 신소재 혹은 새로운 코팅 기술이 반영된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인테이크를 적용하여 APU나 배기열 저감용 기술을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IR 저감 기술도 적용했습니다. KF-21 개발자는 엔진 사이의 공간도 IR 스텔스 관련 설계가 적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KF-21에 적용된 F414 엔진은 노즐 부문에 대한 성능 개선을 통해 IR 성능을 개선한 것으로 보이며, 분석대로 노즐 부분이 길어졌다면 추력 증가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F414 EP 엔진이나 F414E 엔진이 엔진 코어 변경을 통해 10% 이상 성능 개선을 했지만, 노즐 부분에 부분적인 성능 개량을 했기 때문에 2에서 3% 정도 제한적인 성능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음악님께서는 더 높은 성능이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KF-21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부문에서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고성능 전략 무한 항공기 커스프 모델의 실물을 공개했는데요. 대한항공의 중고도 무인기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에서 활약했던 미국의 중고도 무인기 MQ-9 리퍼와 맞먹는 크기 및 성능을 갖췄는데요. 커스프 모델은 전장 13m, 전고 3m에 전폭은 무려 25m의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2013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커스프는 2021년에 시험평가를 마무리했으며 올해의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5,700kg의 최대 이륙 중량, 시속 360km의 최대 속도, 500km의 운용 반경으로 20시간 운용이 가능한 중고도 무인기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커스프의 개발 완료 후 공군을 대상으로 군사용 무인기로 투합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된다면 민간으로의 유통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저피탐 무인편대기 개발 과제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 뽑혔다고 밝힘에 따라 이와 같은 고도 무인기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레이더나 음향, 광학 등의 장비로부터 탐지될 확률을 낮춘 저피탐 무인 편대기는 원격으로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로 단면적을 적게 하거나 전파를 흡수하는 재료를 사용해 적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저피탐 무인 편대기 개발은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도전 국방기술과제 중 하나로, 저피탐 무인 편대기 기술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발하는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무인 편대기 기술 개발에 착수해 기본 설계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상세 설계를 함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대한항공은 저피탐 무인 편대기와 유인기가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 체계에서 유인기 1대가 무인기 3, 4대와 편대를 이뤄 유인기를 지원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감시 정찰이나 전자파, 교란, 정밀 타격 등 독자적 자유 임무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최초로 저피탐 무인기를 공동 개발해 무미익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광대역 저피탐 무인기 아이프 기체 구조 기술 연구 과제를 따내 진화된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저피탐 무인기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6월에는 대전 유성고 항공기술연구원에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여 년 동안 무인기 개발 사업으로 확보한 역량을 바탕으로 저피탐 무인기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군집 제어, 자율 임무 수행 등 차세대 핵심 기술을 확보해 국내 스텔스 무인기의 개발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전해들고 일본이 보유하거나 개발할 무인기가 한국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졌다며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방위성은 최근 도서, 지역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공격형 무인기를 시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반격할 때 사용해 큰 전과를 거두는데, 배치 지역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를 대비해 난세이 제도 등이 유력하다고 전했는데요. 일본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산 공격형 무인기를 내년 자위대에 시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2025년 이후에는 외국산과 자국산을 합쳐 수백 대 규모의 공격형 무인기를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무기는 주로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뻗어있는 난세이 제도의 섬에 배치될 예정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다는 포석으로 이 무기는 유사시에는 섬에 접근하는 적 함정이나 상륙을 시도하는 부대를 공격하고 평상시에는 주둔지와 기지에서 경계감시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시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무인기는 이스라엘산 하롭과 미국산 스위치 블레이드 등인데요. 일본 또한 아직 무인기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군사무기를 구입해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롭은 길이 약 2.5m에 항속시간이 9시간으로 긴 것이 특징으로 스위치 블레이드는 길이 약 36cm로 휴대하기 쉽지만 항속시간은 15분으로 짧기 때문에요. 둘 다 표적을 찾아내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자폭 방식으로 공격하게 되는데요. 튀르키의 터키산 TB2처럼 탑재한 미사일로 공격하는 유형의 무인기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자국산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현재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무인기는 미국산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와 스캔 이글 등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용뿐이네요.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내년부터 공격용 무인기도 보유하기로 했다며 기시다 내각은 올해 안에 국가안보 전략 등 안보 관련 세계 문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방침을 밝히는 등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국민은 그동안 헌법의 근간인 평화주의와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중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에 의한 동아시아 안보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자 대만 등 아시아에서도 유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방위성의 공격형 무인기 도입 방침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반격할 때 인적 피해를 줄이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도입을 검토하는 후보 중 스위치 블레이드는 최근 미군이 우크라이나군에 공여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군이 운영 중인 이란제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은 공격용 무인기를 전쟁에서 적극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자체적으로 공격형 무인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자체 개발하여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무인 헬기부터 초들링을 몇 차례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완성형 전략무기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는 소형 무인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유인 헬기의 무한화 기술은 방위 산업에서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 양상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는 데다 그 활용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네요. 최근 군사무기 전시회에서 선보인 한국 무인 기술은 이러한 방위 산업 트렌드에 한 발 다가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인 기술이 좋은 첫 발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는데요. 최근 한국 무인 헬기의 선두주자는 대한항공으로 몇 달 전 대한항공은 자체 개발 중인 오영영 MD 무인 헬기의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개발 중인 오영영 MD 무인 헬기는 기존 오영영 MD 유한 헬기를 무한화한 것으로 외형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탑재된 최신 기술은 헬기의 활용 양상을 완전히 새로 개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오영영 MD 무인 헬기는 유상하중 440kg이며 6시간 동안 채공이 가능하며 비행 제어 컴퓨터, 전술급 통합 방법 장치, 전기 기계식 로터 작동기 등 다양한 첨단 비행 조종 시스템이 탑재됐으며 향후 임무 장비가 탑재됨에 따라 무인 헬기의 활용도는 주야 정찰 감시 임무까지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오영영 MD 무인 헬기 개발의 역사는 2013년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한항공은 보잉과 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선도적인 무인 시스템 기술에 보잉의 무인 헬기 노하우를 접목해 본격적인 무인 헬기 개발에 도입했는데요. 대한항공은 2021년까지 개발 보완 등을 통해
운용고도 및 비행 영역 등을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군사무기 관계자들은 이번 헬기 무한화 기술 입증에 따라 UH-1H, UH-60 등 헬기뿐 아니라 고정익 전투기도 무인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무인 헬기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군사무기 전시에서는 무인 헬기 외에도 고정익 무인 항공기도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커스프트 역시 대한항공에서 개발한 다목적 전술 무인 항공기로 급강하, 단거리 착륙, 야간 자동 이착륙, 비상시 낙하산 착륙 등이 가능하며 24시간 이상 연속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고성능 무인기로 커스포트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급강하 및 단거리 착륙 기능이 집중적으로 개발된 것인데요. 특히 이 부분을 두고 한국이 무인기로 KGGB 등 전략 미사일을 일본에 투여할 경우를 가정한 상황을 두고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개발에 성공하면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없다를 두고 논쟁을 벌인 것인데요. KUFT는 대한항공 및 국내 관련 협력업체들이 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투자 및 개발에 참여했고 이에 따라 현재 커스프트의 생산 과정에서 국산화율은 95%에 달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는데요. 자체 기술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개발한 것에 대해서 중앙아시아 및 남미의 다수 국가들이 관심을 표해 해당 기종에 대한 수출이 협의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커스프의 개발 역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선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11년 시제기가 만들어진 후 수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군에 수락 시험만을 남겨둔 상태로 알려졌으며 시험 비행 과정에서는 서해상에서 비행 중인 무인기가 1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잠실 서울운동장의 좌석을 정확하게 식별해 군 관계자들의 놀라움을 샀다는 후문도 들려왔습니다.